이 연구 결과는 당장 전부 폐기하십시오. 70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어온 우리 일본어가 한국어 앞에서는 한낱 유치원생 수준에 불과하다니요. 이따위 굴욕적인 데이터를 세상에 어떻게 공개한단 말입니까? 도쿄대학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언어학 연구실, 일본어의 우월성에 평생을 바친 수석 교수 마츠모토 케니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 들린 보고서는 일본 언어학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그야말로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재앙 같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미래라 불리는 10대들이 자국어 더빙을 거부하고 앞다투어 한국어를 숭배하듯 배우고 있는 믿기 힘든 현실. 심지어 콧대 높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마저 인간의 진짜 감정을 완벽히 담아내는 신의 언어는 오직 한국어뿐이라며 세종대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맙니다. 대체 600년 전 한국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하며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콧대 높던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어 앞에 처참하게 짓밟힌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마츠모토 케니치입니다. 도쿄대학 언어학과에서 수십 년간 교편을 잡고 있는 자타공인 일본 언어학계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의 흔들림 없는 신념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번역은 완벽한 감정을 전달한다는 명제입니다. 특히 우리 일본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표현력을 가진 위대한 언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상황을 배려하는 복잡한 경어체, 섬세하게 분화된 어휘의 바다. 저는 일본어야말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 시스템이라고 학생들에게 열을 토하며 가르치는 중입니다. 일본의 방송 시장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리우드 수천억짜리 대작 영화든 아시아 전역을 휩쓰는 한국의 인기 드라마든 일본 열도에 들어오는 순간 전부 일본 최고 성우들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다시 입혀집니다. 과거 겨울 연가 열풍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들은 NHK가 고용한 최고급 성우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 배우의 감정을 100% 온전하게 흡수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화면 하단의 자막을 읽는 것을 몹시 귀찮아하는 것을 넘어 위대한 일본어로 들어야만 가장 완벽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 거대한 국가적 자부심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콧대 높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제 굳건했던 70년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흔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제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사람은 학과에서 수석을 다투는 22살의 엘리트 여학생 사쿠라입니다. 평소 논리적이고 빈틈없던 아이가 어딘가 잔뜩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참으로 발칙하고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 교수님, 한국 드라마를 완벽한 일본어 더빙으로 보는데 왜 진짜 감정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묻습니다. 성우의 연기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고,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미세한 오역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사쿠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제작한 최상급 더빙판이라고, 단어 하나하나의 번역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열을 올리며 항변합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쿠라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교수님, 한국 배우가 직접 말하는 원어를 들으면요, 그 목소리의 떨림 하나, 말끝의 호흡 하나에 수만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말끝이 계속 마법처럼 변하거든요.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죠, 좋아하네요, 좋아하나 봐.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그 안에 애절함, 서운함, 확신, 공감,
놀라움이 0.1초 단위로 미세하게 변하면서 시청자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일본어로 번역해서 들으면 그냥 밋밋하고 평면적인 스키데스 하나로 퉁쳐지는 기분입니다. 마치 화려한 천연색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이 밍밍하고 어색해서 그게 몰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끌듯 찹니다. 그저 요즘 10대와 20대 사이에 맹목적으로 유행하는 K-팝이나 한류 열풍에 푹 빠진 어린 학생의 치기 어린 착각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외국어의 이질적인 억양이 주는 낯선 자극을 감정의 깊이라고 착각하는 한낱 청각적 환상이라고 차갑게 타일러 보냅니다. 언어학의 절대적 대전제인 언어적 등가성을 무시하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서류 뭉치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파열음은 사쿠라 한 명의 투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제 연구실에는 마치 짠 것처럼 비슷한 의문을 품은 학부생들이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일본어 더빙은 왠지 가짜 같아요. 한국어의 그 미묘한 말끝 뉘앙스가 일본어로는 절대 안 살아납니다. 심지어 주인공의 진짜 영혼을 느끼고 싶어서 더빙을 끄고 자막을 켠 채 한국어 원어로만 본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학생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쾌해집니다. 도쿄 대학의 최고 엘리트들이 우리 위대한 일본어를 한낱 밋밋한 언어로 깎아내리고 한국어를 찬양하는 듯한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오랜 친구이자 교토대학의 음성학 최고 권위자인 다나카 교수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당혹감과 묘한 공포마저 배어 있습니다. 마츠모토, 지금 자네 도쿄대도 난리지? 우리 교토대 학생들도 단체로 귀신에 씌인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감정을 훨씬 더 잘 전달한다는 둥, 번역을 거치는 순간 한국어 특유의 짙은 영혼이 다 빠져나간다는 둥. 처음엔 그냥 한류 팬들의 철없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야. 애들이 실제로 일본어 더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제 등줄기로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도쿄를 넘어 교토까지 일본 열도의 가장 똑똑하다는 젊은 지성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집단적 현상을 호소하는 중인 겁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유행이나 맹목적인 팬심이 아닙니다. 언어학자로서의 날카로운 본능이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뭔가 본질적이고 거대한 지각 변동이 우리 일본의 심장부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무섭게 덮쳐옵니다. 그 끔찍한 불안감은 며칠 뒤 일본 방송업계를 송두리째 발칵 뒤집어 놓은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완벽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넷플릭스 재팬이 일본의 10대에서 20대 초반 젊은 시청자층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무려 60% 이상이 일본어 더빙을 아예 꺼버리고 한국어 원어로 시청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통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평생 자막을 읽는 것을 그토록 귀찮아하던 일본인들이 그것도 가장 유행을 선도하고 문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자국어의 편리함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낯선 한국어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중인 것이죠. 일본의 거대 방송사들과 성우업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패닉에 빠집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쌓아올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더빙 제국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소니 픽처스의 임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을 오가고 후지TV의 콧대 높은 고위 관계자들조차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대체 왜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국어를 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어의 억양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아무도 그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혼비백산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일본 열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이 참담하고 굴욕적인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닙니다. 위대한 일본 언어학의 자존심과 국격이 걸린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전쟁입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단단히 가려버린 이 위험한 환상. 한국어가 우리 일본어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제 손으로 직접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이를 꽉 악뭅니다. 저는 즉시 다나카 교수와 연합하여 일본 언어학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음성 분석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한국어가 감정을 더 잘 전달한다는 그들의 건방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과학적 맹신인지 차가운 수치와 통계로 명명백백하게 짓밟아 주려는 것이죠. 최첨단 주파수 분석기를 연구실에 가득 들여놓고 수백 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며 만반의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저는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부릅니다. 이 완벽한 통제 실험만 끝나면 건방진 10대들의 입을 닥치게 하고 우리 일본어의 압도적인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을 거란 오만한 확신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까지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하는 이 거대한 실험이 오히려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을 무참히 박살내고 우리 일본을 그토록 얕보던 한국어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만드는 참혹한 자충수가 될 줄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가운 현미경 너머로 마주하게 될 그 소름 돋는 진실은 감히 인간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600년 전 한국의 한 천재 군주가 완성해낸 거대한 기적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나카 교수와 함께 도쿄대학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음성공학 연구실 한가운데 섭니다. 우리 앞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일본 청년 500명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피실험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 입가에는 아주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실험 조건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똑같은 한국 드라마의 절정 장면을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직 일본어 더빙으로만, 두 번째 그룹에게는 한국어 원어와 일본어 자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시청 도중 자유롭게 음성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저는 통제실의 두꺼운 유리 너머로 피실험자들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낍니다. 당연히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우리 일본어 더빙을 선택할 것이라는 아주 확고하고 오만한 믿음에 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험이 시작되고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입가에 머물던 그 여유로운 미소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세 번째 그룹의 음성 전환 데이터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일본어 더빙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주인공의 감정이 폭발하는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홀린 듯이 음성을 한국어 원어로 휙휙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72%의 피실험자가 자발적으로 자국어인 일본어를 버리고 낯선 한국어 음성을 선택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어 원어를 들은 그룹의 뇌파와 심박수 변화를 측정한 감정 몰입도 수치는 일본어 더빙을 들은 그룹보다 무려 28%나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솟아 오릅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실험실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붙잡고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자막을 읽어가며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듣느냐고, 완벽한 성우들의 일본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21살의 대학생 유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교수님, 일본어 성우의 연기는 기계처럼 완벽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어로 들을 때 그 배우의 진짜 영혼이 제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 들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올라가는 그 찰나의 숨결이 있거든요. 일본어 더빙에서는 그게 전부 다림질한 것처럼 평평하게 죽어버리더라고요. 감정의 곡선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 옆에 있던 19살 고등학생 하르카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말을 보탭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문장의 끝부분이 마법처럼 계속 바뀌잖아요. 일본어로는 그저 하나의 의미로 번역될 뿐인데 한국어로 직접 들으면 말끝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체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번역을 거치면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니까 도저히 일본어로는 그 절절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맙니다. 단 한 번도 언어학을 깊이 공부한 적 없는 이 평범한 아이들이 일본어 더빙의 치명적인 한계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다급해진 저는 다나카 교수를 닥달해 극비리의 최첨단 주파수 분석기를 가동합니다.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대사와 똑같은 장면에 일본어 더빙 대사를 기계에 집어넣고 음성의 높낮이와 파동을 정밀하게 뜯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모니터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충격을 받습니다. 모니터 위쪽 한국어 원어의 주파수 그래프는 마치 거칠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역동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단 0.3초라는 찰나의 단위마다 음의 높낮이가 미세하게 요동치며 슬픔, 망설임, 애절함, 확신이라는 수만 가지 감정의 파편들을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그 아래쪽,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어 더빙의 그래프는 잔혹하리만치 평탄하고 단조롭습니다. 위에서 춤을 추는 한국어의 주파수에 비하면 마치 숨이 멎어가는 환자의 일직선 심전도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이 처참한 수준인 것이죠. 다나카 교수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국어 그래프의 끝부분을 가리키며 제게 속삭입니다. 마츠모토, 이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이 뭔지 아나? 바로 한국어 특유의 종결어미라는 시스템일세. 우리 일본어는 예의를 갖추는 높임법이 발달했지만 한국어는 인간의 내면 감정을 쪼개고 또 쪼개서 표현하는 데 극한으로 진화한 언어인 거야. 같은 동사 하나에 붙는 말끝만 무려 수십 가지가 넘어.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죠, 사랑하네, 사랑하나봐, 사랑하려나? 이 짧은 말 끝에 미세한 변화 속에 화자의 확신도, 심리 상태,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서적 교감까지 전부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일본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섬세한 우주를 번역해낼 수가 없는 기라성 같은 체계인 셈이지. 저는 망연자실한 채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70년 평생을 바쳐 일본어의 우월성을 증명해온 제 학문적 토대가 이 작고 경이로운 말끝의 주파수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감정 전달의 무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처박혀 한국어의 풀이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어학 서적들 사이에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443년 조선이라는 나라의 세종대왕. 그 위대한 군주가 지배계층의 독점물이었던 어려운 한자 대신 그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이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발음, 기관의 모양까지 본떠서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문자를 설계했다는 그 압도적인 역사적 사실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얼기설기 생겨난 우리 일본의 히라가나와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백성의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기 위해 군주가 직접 피땀 흘려 창제한 문자. 600년 전 그 척박한 시대에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빚어낸 그 따뜻하고 위대한 설계가 오늘날 한국어 종결어미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져 전 세계인의 심장을 0.3초 만에 꿰뚫는 신의 언어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붉게 충혈된 제 두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일본 언어학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수치심의 눈물이자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인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세종대왕의 그 경이롭고 위대한 유산 앞에 바치는 뼈저린 경외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번역 따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위대한 한국어는 감히 번역이라는 얄팍한 기술로 가두어둘 수 있는 수준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 두 손으로 직접 작성한 이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논문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 체계의 감정 전달 효율성, 일본어와의 비교 분석. 논문이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마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힙니다. 도쿄대학의 수석 교수인 제가 감히 평생을 바친 일본어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한국어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과학적인 주파수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학계의 원로 교수들과 문부 과학성에 콧대 높은 고위 관료들이 때로 들이닥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마츠모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대일본 제국의 자랑스러운 언어를 한국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다니.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논문을 철회하고 학계에서 영원히 떠나게! 그들은 핏대를 세우며 제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고 길길이 날뜁니다. 일본의 극우 보수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저를 매국노 학자, 한류에 미쳐버린 노망난 교수라며 무자비한 십자포화를 퍼부어댑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일본어 더빙의 위대한 자존심을 어찌 네 놈이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을 수 있냐며 어떻게든 눈앞의 진실을 덮고 억지를 부리려 처절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핏발선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쓰디쓴 조소를 삼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는 이 한심하고 참담한 작태라니요. 0.1초의 오차도 없는 명백한 과학적 데이터와 진실 앞에서도 두 눈을 꽉 가리고 귀를 막는 꼴이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가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하며 옹졸한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무렵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아우성치는 일본 열도가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새벽 제 이메일함에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의 최고 권위자인 레이첼 브라운 MIT 교수의 긴급한 연락이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메일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엄청난 전율에 휩싸입니다. 마츠모토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한국어의 주파수 데이터는 인류 언어학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완벽한 마스터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천재들이 지금 교수님의 논문을 교본 삼아 한국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즉시 레이첼 교수와 화상회의를 연결합니다. 모니터 너머의 그녀는 잔뜩 상기되고 흥분한 얼굴로 제게 기가 막힌 사실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거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국어 인공지능 모델, 즉 인간과 완벽하게 교감하는 차세대 감정형 AI를 개발하며 아주 심각한 벼랑 끝 장벽에 부딪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차가운 기계 덩어리인 AI에게 인간의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선을 학습시키는 과정이었죠. 영어는 문법이 너무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단조로워서 기계가 인간의 미세한 뉘앙스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본어를 쓰자니 일본어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격식을 따지는 거칠애식 높임법에만 극도로 치중되어 있어 화자 본인의 깊고 세밀한 내적 감정을 입체적으로 구분해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논문에 담긴 한국어 종결어미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일제히 유레카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오직 한국어만이 짧은 단어 하나를 수십 가지의 감정,
주파수로 쪼개어 표현하는 완벽하고 경이로운 수학적 알고리즘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랑해라는 단어 하나를 볼까요? 사랑해라는 굳은 확신, 사랑하지라는 부드러운 동의 구함, 사랑하죠라는 따뜻한 공감 유도, 사랑하네요라는 새로운 깨달음, 사랑할걸이라는 아쉬운 망설임까지 말끝을 아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0.3초 단위로 억양과 주파수가 마법처럼 바뀌며 화자의 속마음을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감정 언어 시스템을 AI에 통째로 학습시켰더니 AI의 감정 인식률과 인간 공감 능력이 기존의 영어나 일본어 베이스 모델보다 무려 23%나 수직 상승하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는 단언컨대 신이 내린 완벽한 언어이자 인류 미래 AI 감정 인식의 절대적인 글로벌 벤치마크입니다. 그녀의 벅찬 외침이 제 고막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거대한 충격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일본의 꽉 막힌 보수학자들이 옹졸한 국가적 자존심에 눈이 멀어 위대한 한국어를 깎아내리고 짓밟으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정작 세계를 움직이는 서양의 천재 석학들은 이미 한국어를 인류 미래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절대적인 신의 설계로 떠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불과 한 달 뒤, 이번에는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7천여 개의 언어를 정밀 분석한 초대형 보고서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감정 표현의 세밀도와 전달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어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압도하며 최상위 0.5%의 절대 왕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네로라 하는 언어학 석학들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아니 600년 전에 그 위대한 군주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국제학회에서 앞다투어 벅찬 열을 토하며 경탄합니다. 서양의 잘난 언어학자들이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완벽한 감정 전달 모델이 놀랍게도 이미 1443년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천재 군주가 오직 글 모르는 불쌍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발음기관을 해부하듯 분석해 이 과학의 결정체인 한글을 창제했고, 그 완벽하고 튼튼한 뼈대 위에서 한국인들이 무려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간 감정의 언어를 한계 없이 진화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인류 언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일본의 뉴스 속보에는 한국어가 세계 AI의 심장이 되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한국어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앞다투어 서울로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명문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감정 표현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연구실로 쳐들어와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논문을 철회하라던 그 기고만장하던 일본 보수학계의 원로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순간 쥐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창백해진 얼굴로 골방에 꽁꽁 숨어버립니다. 감히 반박할 수치나 과학적 데이터조차 내밀지 못한 채 그들의 얄팍하고 콧대 높던 국수주의적 우월감은 전 세계 석학들의 맹렬한 비웃음거리가 되어 산산조각이나 바람에 흩어져 버립니다. 학생들에게 억지를 부리며 한국어를 제2 외국어에서 강제로 퇴출하려 꼼수를 부리던 문부 과학성의 늙고 고집센 수뇌부들은 분노한 학부모들과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현실 앞에서 줄줄이 사태의 압박을 받으며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남의 것을 깎아내리기만 하던 자들의 처참한 몰락,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그 콧대 높은 일본의 거대 방송사들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백기를 치고 맙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철옹성처럼 이어온 외국 컨텐츠 일본어 더빙 의무화 규정을 스스로 폐기해버리는 치욕적인 항복 선언을 하고 마는 것이죠.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떠밀려 2025년부터는 모든 한국 드라마는 성우의 가짜 목소리를 지우고 배우의 영혼이 담긴 한국어 원어 음성으로 내보내는 것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텅 빈 연구실에 커다란 창밖을 내다봅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시부야의 거리를 걷는 일본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경쾌한 한국어의 말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맑은 아이들은 권위에 찌든 늙은 학자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영리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열광하는 이 세계 최고로 위대하고 따뜻한 언어를 가장 먼저 자신의 심장으로 체감하고 온전히 껴안은 진정한 승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의 학문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이 처참한 패배의 한가운데 서서 묘하게도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인 대한민국 서울로 향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몰려든 500명이 넘는 언어학 석학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국제언어학회 특별 토론장의 단상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제 앞에는 미국의 최고 인공지능 권위자, 프랑스의 언어사회학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명한 교수들이 숨을 줄인 채 저의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어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평생을 바쳐 일본어의 우수성을 맹신해온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입니다. 마이크를 쥔 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평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온 알량한 일본 언어학계의 자존심을 이 단상 위에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의 기성세대는 그동안 너무나도 뼈저리게 오만했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묵직하고도 참담한 고백에 거대한 장내가 일순간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집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완벽한 번역이 완벽한 감정을 전달한다는 제 70년 평생에 굳건했던 신념은 한국어라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언어 시스템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본어는 격식을 차리고 사회적 관계의 척도를 재는데 특화된 훌륭한 언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깊고 취약한 내면, 그 미세한 영혼의 떨림과 온기를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상대방의 심장에 꽂아 넣는 절대적인 신의 언어는 단언컨대 이 지구상의 한국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10대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문화적 유행에 휩쓸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마른 일본어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생존 본능처럼 한국어의 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제 고백이 허공을 가르고 끝맺어지는 순간 정적이 흐르던 학회장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서양의 콧대 높은 학자들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중국 베이징 대학의 교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벅찬 증언을 쏟아냅니다. 중국 대륙에서도 지금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 청년들이 성조에 갇혀 밋밋해진 중국어 더빙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처박고 한국 드라마를 오직 한국어 원어로 시청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로는 도저히 쏟아낼 수 없었던 억눌린 감정들을 한국어 특유의 다채로운 말끝 변화를 통해 비로소 해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파리에서 온 프랑스 석학 역시 마이크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탭니다. 낭만과 예술의 언어라 자부하던 우리 프랑스어조차 한국어의 그 깊은 정서 앞에서는 철저히 한 수 접어야 할 판국입니다.
파리의 고등학생들이 닳고 한국어 감정표현 사전을 넘겨보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의 외롭고 차가운 마음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의 평면적인 알파벳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짙은 연민과 따뜻한 애정이 한국어의 억양 속에 심장 박동처럼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월함을 넘어선 차가운 디지털 시대에 상처받은 전 인류적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서울의 거리로 걸어 나옵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쉴 새 없이 날아와 박힙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그치, 산책하기 딱 좋지? 우리 저기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럴까? 좋을까? 길거리를 걷는 평범한 연인들의 아주 사소하기 그지없는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진짜 비밀을 깨달아버린 제 귀에는 이 문장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주로 들려옵니다. 좋네 라는 말 끝에 사뿐히 내려앉은 산뜻한 발견의 기쁨, 좋지 라는 억양 속에 상대방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따뜻한 동요의 온도, 할까에 스며있는 조심스럽고 다정한 배려, 좋을까에 몽글몽글하게 묻어나는 설레는 고민의 흔적들. 이 짧은 찰나의 말끝마다 쉴 새 없이 변주되는 감정의 화려한 교향곡이 서울의 넓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호흡 하나하나에 이토록 짙고 선명한 사람의 온기가 살아 숨쉰다니 저는 그만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탄성을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우뚝 멈춰선 곳은 광장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웅장하고 자애로운 자태로 내려다보고 있는 한 동상 앞입니다.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의 제4대 왕, 위대한 세종대왕의 곁입니다. 인자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한 손에는 백성을 위해 빚어낸 책을 들고 있는 그 거룩한 군주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그만 무릎이 꺾일 듯한 거대한 먹먹함에 휩싸이고 맙니다. 600년 전에 잔혹하고 척박했던 시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우매한 백성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지식을 독점할 때 오직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의 군주만이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를 몰라 관아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늙은 백성들.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제 마음 하나 종이 위에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가엾은 백성들. 그들의 그 애끓는 눈물을 직접 닦아주기 위해 이 나라의 왕은 제 두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밤낮 없이 발음기관의 구조를 직접 해부하듯 연구하여 이토록 과학적이고 눈물겨운 문자를 빚어냈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여 만들어낸 핏빛 어린 문자. 그 극진하고 숭고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문자의 단단한 뼈대에 그토록 깊숙이 새겨졌기에 한국어는 수백 년의 거친 역사를 이겨내며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감정의 언어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일본 열도를 넘어 전 세계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은 비단 한국어의 편리함과 화려함에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편화되고 삭막한 현대사회, 누구도 내 진짜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 차갑고 고독한 디지털 시대 속에서 그들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꾹꾹 눌러 담아놓은 그 뜨겁고 위대한 사랑에 속수무책으로 안기며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일본어의 우월함에 취해온 오만한 언어학자로 살아온 늙고 어리석은 학자는 오늘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 위대한 동방의 군주 앞에 진심을 다해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당신이 척박한 땅에 홀로 심어놓은 그 눈물겨운 사랑의 씨앗이 이제 6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신의 언어로 활짝 피어났노라고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빚어낸 이 벅차고 경이로운 기적의 언어는 이제 좁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의 메마른 심장을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불멸의 빛으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